이 대통령이 최근에 또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경찰에다가 다 맡기는 건 괜찮냐, 국가의 수사 체계를 다 바꾸는 일인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해도 너무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을 기본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의 사건 민원을 경찰에 고소나 고발했을 때 너무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그렇죠. 사실은 범죄자 충족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사들이 이삿짐을 싸야 돼요.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검찰청 중심 체제로 다시 이관시켜 올 거라 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 국가 전체가 지속성이 없어지고 불확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적 낭비고 피해죠.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 강화와 관련해서는 고집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10억으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마 지금 현행대로 50억을 뭐 유지한다거나 세분화를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네요. 자,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이면 합의를 하지 않겠다, 국익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합의는 했는데 이면 합의는 않겠다? 이면 합의는 하지 않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자, 네네. 김영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환영해 주십시오. 예. 네. 아니, 관세 협상에 사인할 때는 앞면에 사인을 해야지 왜 뒷면에 사인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면 합의 안 하는 거는 그 글로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센터드고요. 예. 아니 의원님, 네. 이면 합의를 안 하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의원님 진짜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 300여 명이 진짜 갑자기 진짜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진짜 그렇죠. 붙잡혀가지고 진짜 열악한 네. 공간에 한 닷새째죠. 그런데 이제 납니다. 이제 곧 풀려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내일 새벽 1시에 출발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전세기로. 네. 근데 전세긴 전세기인데 왜 돈은 기업이 내는지는 모르겠고 10억 원을 하여튼 네. 뭐 일단 출발을 합니다. 다행인데.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좀 남아 있으라고 또 했대요. 네. 그래서 남아서 숙련된 아메리카노도 좀 마시고 그렇게. 숙련된 네. 한국 국민은 숙련된 분들이니까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 좀 해달라고. 이거 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선 미국이란 나라가 사실은 이제 지방 중심의, 그러니까 그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또 각 그 부문 간의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엉망진창의 일상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국토부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불법 체류자를 이제 말하자면 법무부가 장악하는 거고, 대통령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우선은 첫 번째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은,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하는데 이제 국내에 뭐 LG 엔솔이나 이런 다양한 그 회사들, 파견한 회사들에서 이미 한국 정부에다가 이런 비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을 빨리 해결되지 못하고 지체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정부가 이제 주미 대사를 공식으로 남긴 부분에 대한 치명적인 그 오류의 한 단면이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에트라도 총영사도 없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총영사나 일반적인 어떤 업무들이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세 협상에만 집중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뒤늦게 이런 거에 터지니까 외교부 장관에서는 뜨거라 싶은 일들이 이제 발생한 거고,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이제 미국이 우리의 고급 인력들한테 정말 충격적인 것은, 발에 쇠고랑 채운 것은 정말 충격적이어서 주권 국가로서는 굉장히 세게 항의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미국에 안 들어오면 사실은 헛방인데 전문가 교육을 누가 시키지 하는 이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불법 체류자를 일부 말하자면 이제 그 단기
여행 비자를 받고 들어간 사람이 30일 체류, 60일 체류하는 것을 통해서 원래는 불법적인 일을 우리 기업들이 시킨 부분도 분명히 짚어야 될 대목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꼬여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왜 이제 이 비행기 값을 누가 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왜 이 정부가 내지 않고 기업이 내느냐 하면 이 사항들 자체가 물론 미국이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정말 그 처참한 형태로 대우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정부가 악유를 해야 되지만 그 일에 있어서 불법성은 있는 거죠. 한국 기업들도. 그걸 냉정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소방서가 출동했을 때 말하자면 불이 났을 때 그 119 출동에 대한 비용을 또 국민이 계속 내는 거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반띵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실제적으로 보면 이 10억이면 5억은 재국민 보호 차원에서 외교부의 혹은 뭐 행안부의 비용으로 예비비로 지불하는 것이 저는 맞다. 뭐 그게 이제 국가의 도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나라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국내선 그 공항터미널 하고 국제선 공항터미널에 국내선 공항터미널을 더 잘 지어 놓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세금을 내는 사람은 국민이 외국인이 아니다. 그런 가치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가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한 중동 지역을 말하자면 이제 이행하다가 납치가 됐다든지 그런 비용은 그 일본 국민한테 또 일본은 또 매깁니다. 그 비용들 자체 그리고 범죄로 처벌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 저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미국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 전문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안 보내주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이 사람들이 미국의 핵심 기술, 한국의 핵심 기술 혹은 그 해양 조선 같은 경우는 미국 군함을 우리 전문가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이 사람들은 아예 한국인의 국적을 박탈시키고 미국 국적으로 바꾸고 싶은 게 실제적인 미국의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입장은 이 사람을 못 가게 막아야 되는 게 우리 미국의 국익에 합당한데 쇠고랑을 채서 보내니까 다시 미국에 오겠냐라는 게 이제 아주 솔직한 트럼프의 목소리인 거고 실제 그 안에는 이 사람들을 한국에서 강제적으로 미국으로 이송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이 사람의 트럼프가 직접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오면 미국 국민들을 누가 교육시키냐. 미국 가서 옷 한번 사보셨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숫자가 계산이 암산이 안 돼갖고 계산기를 10번 두드려요. 똑같은 계산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교육을 우리 한국 교육이 사실 무지막지하죠. 어린아이들부터 완전히 뭐 초죽음을 만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이유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의점 혹은 뭐 슈퍼마켓에 앉아서 주인이 눈으로 다 계산하잖아요. 껌 한 통 저거 하나 쫙 하면 얼마라는데 미국에 뭐 계산 한번 시켜보십시오. 노동자들이. 계산기를 두드는데 자기 확신이 안 되니까 10번을 두드리고 그러고 앉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소위 조지아라는 데가 뭐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킹의 본고장이고 CNN과 코카콜라가 있는 곳인데 저도 뭐 그 기아차 초기 갔을 때도 가본 동네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사실 알라바마, 조지아가 거의 흑인들 하청 노동자들이 살고 그 현대자동차도 처음에 알라바마 들어갔을 때 땅을 일부러 줬거든요. 흑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게 되려면 한국 기업이 세팅을 해서 조립을 해놔야 되는데 이걸 눈치 없이 저런 식으로 박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혹은 미국 국익에 반하는 일들을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 정부도 사전에 이와 같은 어떤 비자 문제 또 공장을 너무 빨리빨리 지으려고 하는 우리 스타일의 불법적인 문제. 그러니까 다소
비합법적인 일이 있더라도 빨리 지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조급심 이런 것들이 요 안에 섞여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좀 혼란스러운 게요, 저기 의원님. 이 일단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300명 가까운 인원들이 이 갑자기 구금이 된 이 사건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풀어주면서 갑자기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건.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 수갑을 풀어주라. 또 이민 당국은 아니다. 수갑을 채운 채로 보내야 된다. 이랬던 또 중간에 있었던 또 에피소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어떤 얘기냐면 사실은 미국에서 한국 노동자 한국 전문가들을 수갑을 채운 이유는 당신들이 우리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느냐라는 문제의식. 앞으로 공장을 지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제주도에서 중국 관광객 와봤자 아무 소용없다. A부터 Z까지 중국 사람들이 다 해먹더라. 와서 뭐 중국 뭐 페이 하고 관광 가이드도 중국 사람들이 하고 중국인이 하는 가게만 간다. 이런 심리들이 있는 거고 결국에는 공장을 미국에서 짓지만 한국 사람 일자리지 이게 우리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넓히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충격파를 한번 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못된 인식이죠. 실제로 초기에 이런 전문가들이 세팅을 해야만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그 한국에 가 있는 전문가를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노동자로 착각한 것이 미국의 초기의 어떤 오판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관세 협상하고 예. 관세 협상 이 부분이 좀 트러블이 생기면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볼모로 잡은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눈치 없는 밑에 것들이 나름대로의 한국 기업에 한국 노동자 쓰지 말고 미국 노동자 써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워닝, 그 뭐 경고 그런 차원의 일이라고 봐요. 조홍천 의원님 아까 전에 그렇게 네. 그 관세 협상에서의 그 경고용으로 네.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얘기하는 게 그 인터뷰 하는데 트럼프가 계속 한국하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제가 왜냐하면 미국은 한국에 요구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을 계속 엇박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고 다만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걸 지시를 해야죠. 관세 협상에 대한 것을 3쿠션을 그렇게 지시해야 되는데 이건 트럼프가 한국의 감사 협정에 대한 미온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요구해 버리죠. 이게 협상이냐라고 깨버리는 게 낫지. 트럼프 스타일로 보면 나는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네. 네. 자, 의원님 지금 이재명 대통령 검찰 개혁 얘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하고 지금 민주당 정청래 대표 뭐 이렇게 김용민 의원 뭐 등등 강경파하고 이견이 지금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보면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정청래 대표하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한번 크게 싸웠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이게 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대통령이 최근에 또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경찰에다가 다 맡기는 건 괜찮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국가의 수사 체계를 다 바꾸는 일인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보안 수사권 요거는 조금 있어야 된다 검찰에. 네. 그러니까 검찰의 뭐 이름을 뭐 중수청으로 바꾸든지 뭐 기소청으로 바꾸든지 뭐 이런 부분은 뭐 바꾸더라도 이런 부분인데 요걸 두고 당정대 갈등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정청래 대표가 너무 독주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독주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니까 어제 원내대표 간의 합의도 또 깨버리고. 깨버렸어요. 그냥.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떤 그 강성 지지자들의 요청 속에 휘둘려 있다. 그 중에 그들의 앞잡이를 하겠다고 자임하고 나섰는데 제가 그 최근에 민주당
의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핵심 의원하고 이제 문자를 줬더니 전화가 와가지고 문자를 못 봅니다. 문자 폭탄 때문에 이제 그럴 정도예요. 당원들의 어떤 그 압박이라고 하는 게 당 지도부에 대한. 그래서 우리 문자 같은 경우는 뭐 도저히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자 폭탄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는 입장에서 정청래 의원도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뭐 이제 모든 의원들이 그게 이제 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다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럼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 뭐 교도소장 비슷하게 뭐 하고 법원 행정처 판사 임용이나 하고 앉아 있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다 하는 거죠. 뭐. 안 그래도 배가 나왔는데 더 많이 거기는 다 간다라는 거. 실제로 보면 뭐 개파적 접근으로 보면 윤호중 장관은 소위 그 뭡니까 이해창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은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네. 우리 정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이 했는데 실권은 전부 다 그러면 그 검사나 검찰이나 이런 것들 이름을 바뀌어 가지고 다 검사를 갖다가 행안부에 파견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은 상당히 뭐 단순히 정무조직법적인 변경을 뛰어넘는 그렇죠. 변화이기도 하고 네. 또 국가 전체로 보면 그 행정력의 낭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사 판사들이 제일 직급이 더 높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네. 고급 인력들인데 그걸 이제 그 힘을 빼도 너무 빼버려서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국가 전체를 큰 유기체로 봤을 때는 좀 균형 감각은 필요하다. 다만 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대통령도 인정하고 아마 초기에도 당정 관계에서도 뭐 그런 뭐 목표치에 대한 공감은 있겠습니다만은 해도 너무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민을 기본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의 사건 민원을 경찰에 고소나 고발했을 때 너무 재미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예.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들이 예. 많이 생기죠. 그러면 사실은 범죄자 천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정말 치안은 불안해지고 경찰은 그냥 말해 산재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조죠. 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제 사건이 어디가 있는지 어디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계속 뭐 알 수가 없는 피해자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공소청 뭐 이런 됐을 경우에 그림을 만들었더라고요. 기구표를 만들었는데 진짜 뭐가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사들이 이삿짐을 싸야 돼요. 그렇죠. 다시 복원시킬 거냐.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다시 검찰청 중심 체제로 다시 이관시켜 올 거라 하고 그런 상태가 되면 국가 전체가 지속성이 없어지고 불확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가적 낭비고 피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긴 안목으로 뭐 검찰 개혁을 하는 건 좋은데 일정 정도 문제가 되는 지점은 수술을 하더라도 전체를 없애는 부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그젠가요? 얘기한 게 좀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를 두고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최저 신용자 대출자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신용자들에게는 진짜 뭐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굉장히 큰 돈이고 굉장히 중요한 돈입니다. 그거는 저도 심적으로야 굉장히 이해는 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게 시장 경제 논리로 보면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게 고신용자의 대출 금리를 높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의 금리를 높여서 저신용자들의 금리를 좀 깎아서 하는 방안이 없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좀 날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진짜 지금 뭐 이제 네. 그제 어제 또 AI 뭐 하는데 이제 무슨 펀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대적으로 은행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금융권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금융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의 전당포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금융권이 반성해야 될 지점도 있는데 있긴 있죠. 기술에 대한 평가로 돈을 빌려주는 건 없고 무조건 집이든 뭐든 맡겨야만 주는 건 누가 못하냐. 그리고 돈을 벌면서 최근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지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먹으려고만 하지 니네들이 사회적으로 뭔가 뭐 어떤 기여를 하냐 이런 문제의식이 대통령을 그리고 또 여당 핵심에서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금융개혁도 좀 필요하고 이참에 사실은 기술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그 기술의 평가를 기초로 한 대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은 리스크를 하나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대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소위 ESG라는 차원에서 은행도 일정 정도는 조금 그런 특히 이제 외국은 왜냐하면 이제 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빨간 딱지 붙일 때 압류나 이런 거 할 때 각 주별로는 다릅니다만은 한 2, 3억 정도는 그 가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안 가져가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1금융권이나 2금융권이나 다 할 거 없이 그냥 다 가져간단 말이죠. 이제 그런 데 대한 좀 이해를 구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중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이 됐어요. 아 그래요? 주중대사에 예. 원래는 저기 이광재 의원이 의원이 한다고 했는데 이광재 의원이 고민을 좀 했어요. 예, 주중대사로 가면 본인이 정치를 이제 못하게 될 짜장면만 먹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제 그리고 현실 정치와 멀어진다고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건 내년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라든지 꿈이 있었거든요. 예, 강원도지사 이런 거 연관돼서 내부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됐다고요? 노재현. 아 노태우 전 대통령. 노태우. 노재현 씨가 뭐 그 옛날부터 중국하고 많이 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근데 의외입니다. 네. 의외예요. 주중대사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네. 근데 일단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일면에다가 때렸는데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뭐 중앙일보 일면에서 때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확정된 건가? 내정이라고 중앙일보에서 일면에 때려서 일단은 뭐 내정 기사로 일단은 저도 일단은 뭐 알려는 드리는데 일단은 뭐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뭐 아직 저도 확인을 못 해봤어요. 일단은 그런데 굉장히 자세하게 뭐 내용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 측의 아그레망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라고까지 그 정도 수준으로 나왔으면 뭐 속도감이 있네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의외입니다. 갔다가 한 1년 있다가 아마 저기 총선 출마 아니요. 그 주중 대사관의 애들이 고발해가지고 쫓겨올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 동안에 저기 뭐 공개직으로 개방직으로 온 그 간 대사들이 오래 못 견디더라고요. 오래 못 견뎌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런 귀한 자리를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와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냐 뭐 이런. 근데 그러면 나도 한번 쪼아 보여야 되겠네. 러시아 대사 이런데 전혀 의외의 인물이 되잖아요. 러시아 대사는 옛날에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 사강 대사는 삼성급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근데 노재현 씨가 몸무게로는 삼성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아니 실제로 보면 저는 이게 꼭 나쁘다고만 보지 않는 게 우리나라 이번에 사실 대통령이 특사단을 꾸렸을 때 제일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가 그 나라에서 선호하는 특사를 보내야지
대통령이 선호하는 사람을 특사로 보낸다는 것은 전혀 안배가 안 맞다. 근데 노재현 씨 같은 경우는 의외로 중국 인맥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중요한 창구가 된다면 이건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그레만까지 진도가 났다 그러면 뭐 어찌 보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국하고의 관계가 사실은 이번에도 그런 말하자면 안미 경중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중국하고의 외교가 상당히 어려운 외교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아까운 새끼를 중국에 보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합 인사 아니냐 이 정도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재현 동아시아 문화재단 네. 이사장하고 뭐 친분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 인맥도 있고 네. 이분이 중국의 이야기를 전달한다라면 사실은 비정치인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실용적인 외교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즉 중국하고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는 생각이죠. 그런 거 보면 강경화 전 장관은 아직도 아그레망이 안 나와요. 예. 한 달이 넘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외교가에 있는 분들한테 몇 번 여쭤봤는데 주미대사 우리나라 역대 주미대사 중에 아그레망이 제일 기간이 긴 게 언제였습니까? 얼마나 걸렸나요? 물어보니까 한 달이 넘었던 경우가 없었답니다. 전쟁통에도 한 달이 넘은 적이 없었다는데 네. 이번에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얼마나 걸리나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없는데 한 달 넘은 윤 것 같아요. 대통령 시절에 러시아 대사는 결국 아그레망을 못 받고 계엄당에서 쫓겨왔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대사. 예. 근데 미국 대사의 경우는 예. 사실은 진짜 이례적인 거죠. 예. 지금 아직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 여전히 좀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에 인간적인 레코드를 굉장히 옛날부터 데이터화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강경화 장관이 물론 외교부 장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말하면 주미 대사를 하기에는 약하다고 보는 거 아닌가.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 자주 만났잖아요. 네. 자주 만났고 그때 그거야 뭐 실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그래서 뭐 특별히 이렇게 싫어할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상이 뭐냐면 네. 통역관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통역관을 외교관으로 쓴 거잖아요. 네. 그게 문재인의 문제지.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따져야지. 그렇죠.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 인용한 것을 인용이라고 네. 좀 한 것을 그대로 이 정부에서 그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은 인정하지 못하겠네.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인정하지만 그 사람 캐리어에 대해서 장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 봤을 때 옛날에 통역이나 하고 다니는 애를 왜 니네들이 장관 하는 것 좋은데 왜 주미 대사로 앉히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전혀 다른 얘기인데 마포에서 예컨대 마포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그 경찰이자 뭐 검사 뭐 변호사 했던 분이 나와서 떨어졌잖아요. 네. 이지은. 네, 그분의 경우에도 마포 시민들이 봤을 때 저 밧줄 소장하는 애를 갖다가 그렇죠. 왜 국회의원 후보를 물론 밧줄 소장을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밧줄 소장을 지역민들이 했었죠. 보기에는 밧줄 소장을 했었죠. 그때. 그리고 옛날에 광진구에 내 그 초등학교 시절에 부산에 그 아는 동창이 자원봉사센터장을 하다가 국회의원 나오니까 저 자원봉사센터장이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이 되지? 이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느낌 아닌 느낌들이. 느낌 아닌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뭐냐. 생각해 보세요. 이번 총선에서 경찰 출신들이 동작구에서도 마포구에서도 다 떨어졌어요. 맞아요. 유삼영.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마포에서 밧줄 소장한 사람은 마포구에 공천 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너무 동네에서 그런 사실을 숨기고 출마를 했어야지. 그렇죠. 그 동네에서는 그 뭐 기억이 우스갯소리 좀 예. 그 기억이 예.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 뭐 기억이 예를 있는 거. 들면 옛날에는 우리가 보좌관이 국회의원 했었죠. 옛날 시절은 그런 단계로 다 했죠. 지금은 비서는 비서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이에요. 옛날에 내가 보좌관이었다는 것으로 국회의원 나오면 저 사람 보좌관이 뭔 능력이 있다고 지금 세상의 생각이 바뀐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 통역하던 애를 왜 대사로 보내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